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건설 현장에 있을 법한 괴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끼고 산 밑을 부셔내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 있을 법한 괴담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부지 선택이 잘못돼서 공사 중에 폭약을 설치하여 파괴시키고 걷어내고 건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단단한 바위 위에다 지어버린 꼴이 된 아파트입니다. 처음 공사를 하기 위해 고사를 지냈습니다. 일종의 미신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나서 총당 남자가 각오를 다지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이다 보니 뱀이 득실거리게 많이 나왔는데요. 꿈속에서 뱀이 하얀 실령 같은 옷을 입고 총담당자한테 나타나서는 내 가족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하루의 시간을 준다면 사고 없는 공사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출근을 했고 대수롭지 않게 포크레인 기사 보고 저 바위를 부셔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포크레인 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바위와 흙을 떠버렸는데 거기에 수백 마리의 뱀이 엉켜 있었답니다. 포크레인 때문에 뱀들은 반토막도 나고 찢겨 죽었습니다. 바로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는 뱀들을 모두 선으로 풀어놓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던 밤 또다시 뱀 신령이 나타나서 피눈물을 흘리며 단 하루 아니 점심시간을 못 기다리냐며 소리를 지르고 내 가족 이름만큼 각오하라고 말하곤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사건도 생겨버렸습니다. 담당자는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그만둬버렸습니다. 꽤 컸던 아파트 건설 회사였는데도 공사가 미뤄지다가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산에다가 무언가를 잔뜩 뿌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처절한 사고에인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최면. 나는 느껴진 시체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 찢어진 두피로 박살난 두개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선홍빛 두뇌 머리 주위로 허여멀겋게 퍼져 있는 것은 뇌수였다. 사방으로 비틀린 팔다리와 우악스럽게 벌어져 있는 입은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장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옅게 만들었다. 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가 힘들게 구한 마리화나였다. 비싼 대마를 이렇게 허겁지겁 태우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체할 수 없을 만치 다가오는 오한에 그는 라이터를 몇 차례 떨어뜨릴 뻔했다. 우아하고 날렵한 곡선을 자랑하는 폭스바겐이 말없이 서 있었다. 시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전조등을 보고는 허겁지겁 차키를 뽑았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것만 해도 큰일인데 사람을 치어버렸다. 물론 관수가 운전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졸음운전도 하지 않았다. 그가 운전하고 있는 산길 도로는 그의 아버지가 사들인 사유지로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요 도로를 막아버려 다른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가끔 한두 대가 지나가는 것을 떼면 젊은 혈기는 그를 유혹했고 그래서 그는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빠르게 달렸다. 그래서였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여자를 보지 못한 것은 관수는 앞에 튀어나온 여자를 보고는 어설프게 차를 돌렸다. 그게 더욱 끔찍함을 부과시키게 될지 그는 몰랐다. 아버지의 폭스바겐을 그는 요란하게 튜닝을 하고 몰았다. 자동차 부분의 철창을 달아 위압적인 분위기를 내는 튜닝이었다. 어설프게 돌린 핸들 때문에 폭스바겐은 여자를 10m가량 바닥에 처박아 쓸면서 나아갔다. 여자의 긴 생머리가 철창 튀기에 휘감긴 까닭이었을까. 아스팔트 도로가 삐칠이 되면서도 그녀는 날아가지 않고 질질 끌려갔다. 요란한 배기가스 소리에도 들리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 관수는 마리화나를 다 태우고 나서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면허도 없는 자신이 사회에 이름 알려진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인 아버지의 차를 면허 없이 끌고 와 사람을 치어 죽였다는 소문이 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는 손을 얕게 떨었다. 금방 피운 마리화나의 몽롱한 기운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싸악하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자신의 뺨을 몇 번 때렸다. 차가운 빗방울에 젖은 뺨의 짝소리가 나면서 정신이 돌아왔다. 이 상황을 타개해야 했다. 이대로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의 명예에 흠을 낼 수 없었다. 다시 마리화나를 물고서 불을 붙인 그는 차근차근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 우선 이곳은 아버지의 사유지다. 통행 차량이 뜸하다는 건 둘째치고 이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이곳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 시체를 처리할 만한 시간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은 그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순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쪽 도로를 사들여서 대대적인 휴양지를 만들 생각이야. 자연경관이 아주 그만이거든. 그래서 일단 산을 사들인 다음에 한 5년가량 묵혀두고 건설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그래야 나무든 풀조각이든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안 그러냐? 그래, 그렇다. 아버지는 이곳을 매입하신 후 5년을 묵힌 뒤에 관광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지. 주변 가게와 경관을 계획하실 겸 말이야. 그렇다면 내겐 커다란 무기가 두 가지 생긴 셈이다. 저 시체를 이곳에서 처리하기만 한다면 향후 5년 동안은 난 범죄가 드러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력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저가 시체쯤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이 중요할 뿐이다. 절대로 아버지가 아셔서는 안 된다. 나는 결론을 내리고 시체에게 다가갔다. 비가 거세게 내렸다. 축축한 옷이 자꾸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끔찍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시체를 들었다. 아버지의 검소함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차를 모른 건 모른 척 해주셨지만 나는 감히 차량 내부의 비닐 시트를 뜯어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절제를 하셨다. 시트, 그걸 왜 뜯어? 그걸 뜯으면 나중에 내부 의자 천도 갈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잖아. 그런 생각하려면 썩 나가서 공부나 해. 하지만 지금은 그 비닐 시트가 나를 살려주고 있다. 시트를 뜯어낸 것을 아시면 불호령이 날아들 테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다. 차라리 이 일을 무사히 마친 후에 아버지의 불호령이 진심으로 듣고 싶다. 투명한 시트에 칭칭 감겨진 시신은 이제 겉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시트를 만 시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시체를 차 트렁크에 실으려던 나는 기겁하고 시체를 떨어뜨렸다. 시트 옆으로 피가 새었기 때문이었다. 빗방울이 비닐 시트에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계속 냈다. 마치 이웃수 온 상황의 로고송이라도 되는 것처럼. 투둑, 투두두두, 투두두두. 나는 그 상태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피가 차 내부에 묻어서는 안 된다. 저 여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면 일단 수사가 시작될 테고 경찰 내에서 혹시나 이 부근 차량들에게 루미놀 반응 검사라도 한다면 그 즉시 끝장이다. 아스팔트 도로에 묻은 혈액은 4개 방법이 있었지만 차 내부에 천에 피가 묻는 것은 절대 안 되었다. 미친 듯이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도로 위에 핏자국은 거진 씻겨나가고 있었다. 나는 우선 시체를 안은 채로 20m가량 나아갔다. 그 후에 차를 몰아 시체 옆에 세웠다. 여자를 끌고 온 아스팔트 위로는 키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비에 씻기고 있지만 아직은 티가 났다. 나는 미친 듯이 옆 능선으로 기어 올랐다. 옷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다. 비탈이로 올라선 나는 흙을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했다. 조금씩 밀리던 흙은 이내 우르르 쏟아지며 아래의 아스팔트 지면을 덮었다. 저걸론 안 된다. 좀 더 30여 차례 발길질을 했을까? 이내 아스팔트 도로 위의 핏자국이 완전히 씻겼다. 빗물이 미친 듯이 범람하면서 흙을 더욱 끌고 내려갔다. 자, 도로 위의 피는 이제 끝났다. 비에 의해 능선에 흙이 무너진 것으로 보일 테고 내일부터 즉시 도로를 봉쇄하고 5년간의 휴선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일찌감치 휴선을 하려던 아버지를 차를 몰려는 이유로 반대하던 유일한 사람이 나였다. 그러므로 철든 척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이 산의 인적은 아무도 없어진다. 남은 것은 시체였다. 고우.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엄청난 호속을 위험하게 질주하는 차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니, 정확히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차가 아니라 운전자였다. 우와. 관소는 미친 사람처럼 신음과 비명을 흘리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일금 백미러를 보고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비닐 시트에 군데군데 감긴 피투성이의 몸, 박살난 두개골을 한 여자가 그의 차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히히 비가 차창을 때리는 와중에 들려오는 섬찟한 웃음은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150의 속도로 몰고 있는 차를 쫓아오는 그것. 그는 두려움을 억지로 밀어내면서 다시 백미러를 보았다. 없어. 그는 불안하게 계속 백미러를 흘끔거렸다. 하지만 백미러에는 후전등이 밝히는 어둡고 비오는 거리가 있을 뿐 피투성이가 되어 쫓아오는 여자는 없었다. 묘한 안도감으로 다시 앞을 쳐다보는 그는 다시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운전석 바로 옆에서 그것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면서 달리고 있었다. 으아, 저리가, 저리가. 관수는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핸들을 옆으로 꺾었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폭스바겐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밑으로 굴어떨어졌다. 무지막지한 소리와 함께 이내 폭발이 일었다. 그래, 어떻게 된 거라고 보지? 그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판관수라는 이 남자는 밤중에 뺑소니를 하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면허도 없었고요. 그런 주제에 사고 직후 치밀하게 범죄를 숨기려고 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가 묻은 아스팔트 도로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비가 오던 와중이라 혼자서도 하기 수월했을 것이고 문제는 시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산 어딘가에 매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도대체 그 새끼는 왜 돼진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폭이 좁긴 했지만 직선도로였거든요. 차의 상태를 보니 급작스럽게 핸들을 옆으로 꺾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이유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 미친놈이 다 있어. 하여튼 그래 가봐. 조사관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검은 양복의 남자는 전화를 걸었다. 아, 예. 판 회장님. 아, 그러면요. 저희 쪽에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이라도 그런 후레자식은 없는 편이 낫지요.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가.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아닙니다. 하하하. 그런데 정말 효과가 좋더군요. 예. 아니, 그 있잖습니까? 회장님이 아들이 피우는 담배에 넣는다고 하신 환각제요. 아주 감쪽 같았어요. 네. 그럴 리가. 시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판관수 그놈이 그냥 자신이 사람을 치인 줄 착각한 거죠. 아시잖습니까? 회장님 쪽에서 그놈이 잠들었을 때 최면으로 상황인식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런데, 예, 환각제는 아직 넣지 않으셨다고요? 예, 예, 참, 뭐가 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네들의 목. 신이 발견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발견은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신은 흑인이었고 현재 내전 중인 아프리카의 한 노인이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빼빼 말랐고 온몸은 떼투성이었으며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도 부실해 음식을 잘 씹지 못했다. 봉사를 하러 온 적십자 캠프에 신이 왔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들을 다스리느라 매우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교대하고 싶어요. 공서단 사람들은 미쳐버린 노인이라 단정짓고 곧바로 극진한 간호에 들어갔다. 첫 시작은 주사바늘이 부러지는 것이었다. 영영님께의 바늘은 열대 부러뜨리고 나서 전문의는 주사요법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도 음식도 취하지 않고 지낸 지 20일째. 발견되었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 노인을 봉서단은 미국의 물리학 연구소인 엠마로 보냈다. 다이아몬드 입자, 광속기로 혈액을 채취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이 그 노인의 DNA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해결되었다. 네, 세포가 보고 싶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주었다. DNA 검사 결과는 흥미로웠다. 염색체가 55쌍, 노어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세대가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임시로 명명한 교감골이라는 세포가 있었는데 현재 생물체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프로토 DNA였다. 이 세포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노인은 신이 확실했다. 미국은 당장 조사에 들어갔다. 기밀 항군 기지 구역에 조심스레 이동을 감행한 끝에 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종교인들과 과학자가 초빙되었다. 역사학 석사와 현존하는 물리학 최고의 권위자, 신부, 스님, 그 외잡다한 종교 집단의 수장까지 모두 유리 감옥 안에 수감된 신 앞에 섰다. 당신은 어떤 존재요? 노인, 아니 신은 흐리멍텅한 눈으로 떼하나 묻지 않은 흰색 가운을 느릿하게 쳐다보았다. 신이지. 오, 당신이 인간을 초월한 어떤 것이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신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 교황 로모코 2세가 눈에 살기를 담고서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힘겹게 들어올려 로모코를 바라보았다. 아, 자네가 생각하는 그놈과 나는 틀리다네. 자네는 주지스를 말하는 것이겠지. 안타깝지만 놈은 지금 자고 있다네. 멘틀 아래로 4만 킬로미터쯤 내려가면 묻혀있을 걸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면 내 경고하겠는데 당신은 방금 굉장히 저속한 신성 모독을 했소. 입 조심하시오. 그때 물리학자가 질문했다. 당신과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군요. 그렇다면 결론은 신이 다수라는 겁니까? 그렇지, 이 멍청한 친구들아. 하지만 지금 깨어있는 건 나와 다른 녀석 하나뿐이야. 마호메트와 주지스, 석가와 엘로힘. 다 나열할 수도 없이 많아. 다만 놈들은 지금 모두 자고 있거든. 그때 카톨릭 신부가 열을 내며 외쳤다. 당신이 진정 신이라면 사탄과 악에 대해 정의해 보시오. 그것들은 대체 뭐요? 노인이 비실비실 웃었다. 후, 사탄이라 마부스는 그저 조금 짓궂은 녀석일 뿐. 인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못된 녀석은 아니라네. 사탄도 당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까? 내가 방금 언급한 녀석, 나와 함께 깨어있는 녀석이 바로 마부스일세. 인간들 말로 사탄이나 악만이 하는 그것 말일세. 양자역학의 대가인 수석 박사가 안경을 썼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인간들은 오랫동안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물리적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대체 뭡니까? 무슨 존재입니까? 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들이라네. 어느 날 눈에서 깨어보니 지구였지. 지구 곳곳에 한 명씩 있었던 거야. 우리 모두는 대략 400여 명 정도였네. 그 중에 타이포스라는 친구가 한 장난을 제안했지. 우리를 닮은 어떤 것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우리는 꼬박 7년에 걸쳐 자네들을 만들었네. 그리고 자네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지. 검사해보았으니 알겠지만 우리는 인간들의 사고와 교류할 수 있는 교감 능력이 있다네. 나는 내가 원한다면 60억 인구의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헤아리듯 읽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줄 수도 있어. 티벳의 스님 하나가 공손히 합장을 하며 물었다. 인간도 당신들과 같은 영역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 불가능하네. 인간을 만들 때의 기본적 모토는 우리에서 따왔지만 자네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기능이 없지. 하지만 자네가 하고 있는 수련은 확실히 흥미롭더군. 흔히 동양권 문화에서 자주 봤어. 석가라는 친구가 인도에서 퍼뜨렸지. 인간을 좀 더 성장시키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때 모든 친구들이 비웃었네만. 확실히 놀라운 수법이야. 오랜 시간 정진한 인간들은 적어도 반신의 경지에 이르더군. 그때 미 국방부 장관이 침을 튀기며 외쳤다. 전쟁과 사육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까? 나는 매일 밤 미국 내 도시의 상공으로 대량살상용 화학무기가 내려앉는 상상을 합니다. 무너지는 빌딩과 건물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람들, 백신이 부족하여 죽어가는 아이들, 응급시설에 넘쳐나는 비명들을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회의 저었다. 그 문제에 대해선 나도 답할 수 없네. 우리들 중에 자네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쥐지스 놈이지. 놈은 사랑과 애정을 인간들에게 외쳤으나 기어코 외면당했어.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지구 아래로 들어가 잠이 들었네. 헌데 쥐지스와 사이가 매우 나빴던 신이 하나 있어. 바로 마부스라네. 둘은 항상 대립했지. 그리고 내기했어. 인간들이 쥐지스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마부스는 멘틀 아래로 들어가 억겁 시간 동안 잠을 자야 했고 반대로 쥐지스의 사랑이 외면받는다면 쥐지스가 억겁 시간 잠을 자기로 말이야.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마부스의 승리였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로모코가 흥분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늘어진 턱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잠자코 끄덕였다. 로모코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학자들과 종교인들의 얼굴에 대해 확인했다. 그분이 깨어나시려면 얼마나 남은 겁니까? 그건 결코 말해줄 수 없네. 하지만 하나만 말해주시. 마부스와 쥐지스의 내기는 끝난 것이 아니네. 쥐지스가 깨어나는 날, 다시 마부스가 찾아와 내기를 걸 거야. 우리 신들 모두가 그날 깨어날 것이야. 원래는 모두가 세상 관리에 참여했지만 두 명의 대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거든.
나는 인간들이 도를 넘을 때에만 제재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고 혼자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니 벅찰 수밖에 없지. 모든 대중이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깨어나 있는 신이 사탄과 눈앞에 필요하고 지친 노인 둘뿐이라니. 내가 말했듯이 나는 자네들을 다스리는데 지쳤네. 자네들은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마부스의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미안하지만 그건 완벽한 오판이네. 마부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 녀석은 철저한 방임주의 신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야. 턱에도 사육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 모든 일은 인간들 스스로가 저지르는 거야. 다른 신들은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시. 하지만 마부스는 아닐세. 녀석은 인간들이 스스로 각성하길 바라는 엄격한 신일 뿐인 거야. 모든 좌중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 와중에도 노인의 가냘픈 목소리가 대중 사이로 파고들었다. 자네들 스스로가 저지르는 폭력들을 감당하기가 나 혼자 너무 힘이 드네. 60억과 교감할 때 마다 섹스와 강간, 살인과 파괴, 우월 심리와 정복감을 맛본다네. 나 같은 늙은 정신이 자그마치 60억 명의 폭력적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말일세.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네. 쥐지스가 깨어날 날이 머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까지 인류가 지구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가 깨어날 때까지 자네들이 존속되고 있을지. 그건 누구의 신도 아닌 자네들의 몫이라네. 네 번째 이야기. 폭탄.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 공간이 극한으로 일그러지다 모든 물리 좌표가 제로 지점에 이르는 순간 무의 영역에서 폭발하며 뻗어나간 공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다. 비락을 성인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최초의 빅뱅. 아니 정정하자. 빅뱅 후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빅뱅은 우주기원에 대한 해답이다.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지구인들은 추측했다. 여기서 말하는 추측이란 그들이 비정확한 사실도 곧 사실처럼 믿어버린다는 뜻이다. 비락을 성인들은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 그건 좀 더 뒤의 일이다. 인간의 권위 있는 학자인 닐슨 앤드루는 모든 유기적 생명체의 시발점인 기초에너지 1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즉,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가 추측하는 급격한 우주공간의 수축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2155년 광학 게이트웨이가 발명된 이래로 칠순에 달하는 닐슨은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다. 빅뱅 초기에 그 가공할 폭발력이 휩쓸며 나아간 우주의 끝자락에는 그 상황에 대한 단서가 있으리라고 여긴 그는 천재적인 수학적 두뇌를 이용하여 초당 수억 킬로미터씩 공간을 확장하는 우주의 테두리 부분 좌표를 계산해냈다. 목표는 2156년 1월 1일 오후 12시. 그날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가장 강한 합금 티타늄으로 주조되는 우주 비행선,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비행사들. 그 외의 특수훈련, 모의훈련 등의 기초 트레이닝까지. 그리하여 그날이 되었다. 1, 2, 3게이트. 벼락치기 전에 살갗이 근질근질거리는 것처럼 모든 선원과 닐스는 채모가 곤두서는 기분을 느꼈다. 영감.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지? 턱수염을 까칠하게 기른 남자가 소리쳤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대답해줬잖아. 멍청이. 온몸이 분해된 채로 우주 공간에 유배되는 거지. 제기랄. 들을수록 멋지군. 남자는 우주복을 한 번 내리쳤다. 하지만 분노와 초조감은 없었다. 유쾌함과 스릴이 더 컸던 까닭일까. 만약 그렇게 되면 당신의 그 잘난 뇌를 끄집어내서 풋볼을 할 거야. 닐스는 코웃음치며 대꾸했다. 거기에 풋볼 코트는 없어, 친구. 순간 벼락 같은 굉음과 함께 우주선이 쭉 늘어났다. 광속 이상으로 물질이 선회할 때 보이는 증상이었다. 일반인이었다면 50명 모두가 즉사했겠지만 이들은 이날을 위해 1년간 특수훈련만을 받아온 정예였다. 끝내주는데 기묘한 환호 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왔다. 공간이 일그러지며 우주의 어둠이 우주선을 점차로 삼켰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우주선 내부는 눈부시는 광열로 온통 흰빛에 휩싸였다. 쿼쿼쿼쿼. 순간의 접점 이후 우주선을 착륙을 이룩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저게 뭐지?
수없이 팽창해 나가고 있는 공간의 흐름을 탄 우주선은 고정 상태로 광속의 속력 그 자체였다. 그런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객내 AI의 음성이 울리고 곧 채취된 그것이 강화유리 셀 내부로 들여보내졌다. 출력기가 순식간에 물질의 성분을 파악했고 그것은 용지에 상세히 출력되어 프린트되었다. 종이를 낚아챈 닐슨이 황급히 종이를 훑었다. 그리고 말이 없었다. 대원들은 안달이 난 상태로 닥달했다. 대체 뭔데? 숨 넘어가겠다. 빨리 말해. 갈릭이 닐슨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흥분된 표정으로 종이를 훑던 갈릭의 표정이 빠르게 굳었다. 탈락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가라앉았다. 유일한 여성 대원인 나타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대변. 비락을 성인들은 청결함을 그 무엇보다 고귀한 덕목이자 신앙으로 삼았다. 그들은 생명체가 무언가를 섭취하면 그것을 곧 다른 방식으로 배출하는 원리에 대해 잘 알았고 청결유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배설물을 극도로 압축화하여 캡슐로 만들었다. 어찌됐든 그 캡슐을 소형 캡슐을 저장하는 대형 캡슐 내부에 차곡차곡이 모아두고는 한 캡슐이 배설 압축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우주 밖으로 쏘아보냈다. 1억만 년 전 한 비락을 성인은 매우 심하게 배탈이 났다. 점심으로 글록북이나 라야나 뭔가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바탕 요란하게 배설을 하고는 가득 찬 대형 캡슐을 우주로 쏘아보냈다. 캡슐은 오래도록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리고 뜨거운 적도 행성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들었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소형 캡슐들은 우주 곳곳으로 뿔뿔이 터졌다. 한 캡슐이 마침 발생한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캡슐은 뜨거운 균열과 압력을 견디면서 곧 이상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물질을 가진 주체라면 모두 작용하는 인력의 힘, 그곳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힘은 그 캡슐에게로 모였다. 그것은 극도로 압축되어 있던 캡슐을 금이 가게 한다. 결과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 공간이 극한으로 일그러지다 모든 물리 좌표가 제로 지점에 이르는 순간 무의 영역에서 폭발하며 뻗어나간 공간들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다. 비락을 성인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5번째 이야기, 회색 얼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다. 전철을 타고 학교에 다녔던 나는 그날도 미어터질 듯한 전철에 올라탔다. 처음 이 전철을 탔을 때는 공시로보다 더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질리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 타다 보니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다. 체취가 심한 사람이나 향수로 머리를 감고 나온 것 같은 사람 근처만 아니라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서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전철 하지만 그런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그날 아침 나는 조금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운 나쁘게 손잡이도 잡지 못하는 위치까지 밀려와 버린 나는 가방을 양팔로 꽉 안고 다리를 조금 벌려서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15분만 더 버티면 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전철이 내가 탄 역을 출발했고 나는 사람들 머리 사이로 겨우 보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역을 지났을 때 즈음 웨이시아의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긴 갈색 머리카락과 뒷모습으로 봐서는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됐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양복을 입은 남성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별로 신경 쓰일 만한 모습도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계속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 이른 아침이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지 갈색 머리에 그녀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던 나는 결국 내가 왜 그녀의 뒷모습에서 위화감을 느꼈는지 알아챘다. 여자의 얼굴 위치가 이상했다. 내가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완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귀의 위치를 보면 머리도 정면을 보고 있는 게 확실했다. 하지만 얼굴은 옆에 남자를 올려다보고 말을 걸고 있었다. 마치 가면을 머리 옆에 쓴 것처럼. 그리고 더 불쾌했던 것은 그녀의 피부 색깔은 회색빛, 피부색과 보라색에 가까운 입술이 몹시 기분 나빴다. 내 위치에서 얼굴이 전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 높은 코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 입은 피가 통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와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종종 웃는 듯이 입이 크게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바로 귓가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옆 남자에게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내가 멍하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전철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바깥이 어두워지자 자연스럽게 차창에 전철 안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다. 차창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다행히도 정면을 보고 있었다. 회색 얼굴이 아닌 주위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피부색의 예쁜 편의 얼굴이었다. 내가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아주 잠깐 눈을 뗐던 찰나에 그녀 머리 옆에 붙어있던 회색 얼굴도 사라져 버렸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 누가 물어봐도 나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얼굴이 사라졌는지도 그 얼굴의 정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저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나는 마냥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곧 지금 떠올려도 식은땀에 우금이 저리고 손이 벌벌 떨려올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뒤통수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려봤지만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훔쳐 공포를 느낀 나는 내 시야 한 구석에서 움찔움찔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그녀의 뒤통수를 도저히 다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안 보는 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곁눈질로만 훔쳐보는 듯이 서 있기만 했다. 조금씩 움직이던 그녀 뒤통수의 머리카락이 점점 반으로 갈라지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회색의 코가 서서히 나온 것을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큰일이다. 어쩌지? 콩나물시루 같은 아침 전철에 사람들 틈에 끼어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고개를 들면 그것을 확실하게 봐버릴 것이다. 그것만은 절대로 싫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는 더욱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뒤에 분명히 그것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근소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죽을 만큼 듣고 싶지 않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일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들릴 것 같은데. 조금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향해 얼굴을 들려 한순간 등 뒤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둬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속삭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안 된다. 모른 척 하렴. 어차피 좋은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양쪽 어깨를 잡고 내 몸을 아저씨 쪽으로 돌려 죽은 몸으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나를 문 쪽으로 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당황함과 안도가 섞여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는 나에게 아저씨는 됐으니까 다음 역에서 빨리 내리라는 말만 했다. 다음 역에서 인파에 섞여 전철에서 내린 채로 가만히 서 있던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내리고 닫힌 전철문에 달려있는 두 개의 유리창 한쪽에 나를 구해준 아저씨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유리창의 갈색 머리 여자가 원래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머리에 아저씨를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노려보는 회색 얼굴이 보였다. 그렇게 전철은 다음 역을 향해 떠나갔다.